지금 몇 시야? 금방 출발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엄마, 지금 너희 집 대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택시 타고 터미널에 가 계시라니까요. 왜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세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택시는 오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다릴 곳도 없어. 너는 엄마 걱정보다 처갓집에 창피한 게 먼저란 소리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곧 출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어, 급하게 올 것 없다. 처갓집 식구들이랑 시간이나 보내라. 엄마, 지금 출발한다니까요. 왜 또 그러세요? 저도 진짜 속상하고 곤란해요. 걸어가든 버스 타고 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볼일 봐라. 그날 저는 아들 집 대문 앞에서 2시간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우산 하나로 버텨보려 했지만 어느새 옷은 흠뻑 젖고 발끝까지 물이 차올랐죠.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웠던 건 제 걱정보다 처갓집 눈치를 더 살피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날 이후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참고 계시진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던 그날 겪었던 저의 긴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도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찬장 한 구석에는 남편과 함께 쓰던 제기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선 시계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올해 초 남편을 떠나보내고 맞는 첫 추석. 아들에게선 명절 준비 얘기가 없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차례를 지내지 않으니 설마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 정도는 하려나 싶었는데 그날 오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반가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응, 잘 지낸다. 너도 바쁘지? 네, 근데 엄마 이번 추석엔 저희 집으로 올라오실래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란 건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 믿고 살아온 세월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저보고 직접 오라고 하다니. 나보고 올라오라고? 네, 엄마 혼자 계시니까요. 이제 명절에 힘들게 음식하시지 마세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셔서 편하게 계세요. 차례도 안 지내니까요. 명절을 없애자는 말은 이미 지난 설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 생전에도 한사코 반대하던 일이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없으니 별 수 없었죠. 그래도 명절인데 너희가 내려오면 안 되겠니? 엄마, 왕복 6시간이에요. 기 막히는데 애 데리고 힘들어요. 터미널까지 가시면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올 때 김치 좀 챙겨오세요. 3포기면 돼요. 지난번에 보낸 건 벌써 다 먹었어요. 아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치, 늘 보내던 거지만 이번엔 직접 들고 오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걸리는지. 아휴, 알았다. 그럼 주소 보내놔. 네, 문자로 보낼게요.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오시면 금방이에요. 아, 그리고 내일 비 온대요. 우산 챙기시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김치 3포기를 담으려니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냉장고 구석에 묵혀둔 잘 익은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그래,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하지. 김치통에 차곡차곡 눌러 담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받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어둑어둑한 새벽에 저는 김치통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벌써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니 좌석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경기도 외곽, 아들이 새로 이사한 집은 저에게는 낯선 동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 당일 새벽에 아들이 찾아오고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을 텐데 나도 이제 세상이 바뀐 걸 알아야지. 그러면서도 속은 자꾸 쓰라렸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김치통은 무겁게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도착하셨어요? 응. 방금 도착했다. 아, 엄마,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처음 오신다고 해서 인사만 하고 바로 갈게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인사만 하고 금방 온다는 말은 결코 금방이 아니란 걸 살아오면서 너무 잘 알게 되었죠. 그래. 천천히 와라.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마을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었죠. 불 꺼진 가게들, 닫힌 카페 문,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집 대문 앞에 서서 우산을 받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미 신발은 흙탕물에 젖고 바지는 무릎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김치통은 무겁게 땅바닥에 내려져 있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손끝이 시려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옆집 건물 거실창이 열리며 사람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제가 수상한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의 집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차라리 택시 타고 다시 터미널에 가서 기다릴게.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곳도 많으니까. 아, 그러실래요? 저 그럼 출발할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김치통을 들고 다닐 자신이 없어서 대문 앞에 그대로 둔 채로 마을 입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도로에는 택시는커녕 차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시내에는 차가 많던데 이곳은 꼭 다른 도시 같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는데 역시나 택시도 버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와?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비는 그칠 생각을 않고 점점 더 거세지만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신발은 이미 엉망이었고 바지도 무릎까지 젖은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아들의 집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느라 꼴만 더 비 맞은 생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갈 수 있다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안쪽 건물은 어떨지 몰라도 대문은 열쇠로 꽉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괜히 다시 한번 문을 흔들어 보자 철컹철컹 문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기다렸는데도 아들에게서 출발했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기분이 상해졌습니다. 명절에 가족을 보고 싶은 며느리 마음도 알겠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걸 보고 싶은 사돈댁 마음도 알겠지만 며느리의 언니는 저보다 아들네와 훨씬 가까운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사이였죠. 그리고 이렇게 비가 퍼붓는 날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아들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이 정도까지 늦는다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로 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일찍 출발하라고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새벽 일찍 일어나 와서 이 빗속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다면 좀 더 늦게 출발하거나 아예 다른 날에 왔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아들을 재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갔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1시간 넘어가자 이건 아닌 듯 했습니다. 출발했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언제쯤 도착하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겠지만 기약 없이 이렇게 빗속에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씨도 부쩍 쌀쌀해지는데 비까지 내리자 추위 때문이라도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길 기다리겠지만 저는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다리시는 거 아는데 곧 일어날게요. 묻지 않아도 아직 출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시끌벅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도 잘 들렸습니다. 뭐, 지금 일어난다고? 아까 출발한다더니 여태 출발도 안 했어. 지금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그리고 이렇게 배려 없는 아들 며느리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도 안절부절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다리시는 거 알았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와서요. 지금 얼굴 봤으니까 바로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꼭 명절에 며느리는 가족도 못 보게 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화를 누그러뜨리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엄마, 저한테 전화하시지. 받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황당했습니다. 내가 전화 안 받았잖아. 아들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탁하고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엄마, 처갓집 식구들 다 있는데 왜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통화 소리 다 들리는데. 너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몇 시야? 금방 출발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엄마, 지금 너희 집 대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니까 택시 타고 터미널에 가 계시야 그랬죠? 왜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세요? 신경 쓰이게 그로 간다고 했는데 자꾸 전화하시면 애엄마도 그렇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불안해하고 신경 쓰잖아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택시는 오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다릴 곳도 없어. 그런데 너는 엄마 걱정보다 너 처갓집에 창피한 게 먼저란 소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저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아들이 누그러진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옷도 다 젖어서 춥고 지쳐. 그런데 너는 그런 엄마 생각은 안 해? 내가 너한테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겠니? 저희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갑자기 처음 보고 가라고 장모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엄마가 뭐 너희가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만 지키면 되는 문제잖아. 지금 이게 뭐니? 아무리 너희 처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오기로 했으면 처갓집에도 내가 잘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사돈댁은 내가 기다리는 거 알면서 그렇게 눈치 주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 지금 일어나요. 엄마 지금 출발할게요. 이렇게 늦게 올 거였으면 일찍 출발하라고 하질 말던가. 그것도 섭섭했습니다. 제가 늦을까봐 빨리 출발하라 하던 아들은 자신이 조금 기다리는 건 싫고 제가 기다리는 것은 괜찮은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출발해요. 짐 챙기고 있어요. 아니야 됐어. 급하게 올 것 없다. 처갓집 식구들이랑 시간이나 보내. 지금 출발하더라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텐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한다는 아들의 말도 이제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일어나기 불편하고 그러면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간단 소리야. 엄마, 지금 간다니까 왜 또 그러세요? 저도 진짜 속상하고 곤란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저도 맘 같아서는 진작에 일어났어요. 저도 여기서 입장이 있는데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곤란한 상황이잖아. 괜히 엄마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너는 거기 시간 보내라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택시도 없다면서요. 걸어가든 버스 타고 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볼일 봐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까부터 출발한다 하는데 또 언제 출발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빨리 가보라고 하지 않는 사돈에게 화가 나고 며느리에게도 섭섭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내기 어려우면 며느리라도 나서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늦게 오더라도 버스가 다니긴 할 테니 버스라도 타고 다시 터미널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놓여있는 비에 젖은 김치통을 보았습니다. 꼭 제 처지 같았습니다. 저것도 주고 싶지도 않지만 다시 들고 가는 게 일일 것 같아서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겨우 막아주고 있는 우산을 고쳤으며 걸음을 떼는데 옆집 대문이 끽 하고 열렸습니다. 아까 거실창으로 마주쳤던 그 집주인인 듯 했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 빠르게 지나치려 했지만 옆집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까부터 계속 여기서 계시던데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 여기 옆집이 아들네 집이에요. 그러세요. 비도 많이 오는데 왜 안 들어가시고 계속 바깥에 계세요? 아, 아들이 늦는다고 해서요. 그러자 옆집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도 들어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아이고 다 젖으셨네.
이 동네는 한적해서 어디 갈 데도 없으실 텐데요. 아들보다 모르는 옆집 주인이 더 전 씨를 걱정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었죠. 아니요. 집에 돌아가려고요. 아들이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늦는 데서요. 그렇군요.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버스도 잘 안 다녀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계셔 보세요. 옆집 주인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자 수건을 하나 들고 나왔죠. 콜택시 불렀으니까 조금 있으면 저기 입구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건은 가져가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곤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머리와 바지를 닦으며 택시가 온다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에게 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했는지 아니면 제가 간다는 소리에 안심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안 돼서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다시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비를 제대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산에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수건으로 닦는다고 닦았지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모양새였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버스아 명절 당일인데도 표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힘이 풀렸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들이 지금 도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것이었습니다. 참 의미 없게 보낸 명절 하루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설처럼 각자 연휴를 보내자고 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버스에 타서 한참 가고 있자 그때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집에 왔는데 진짜 가셨어요? 시간을 보니 역시 전화를 끊고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 버스 타고 내려가고 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재촉해서 진짜 급하게 왔어요. 바로 출발했던 말이에요. 나는 분명 집에 간다고 말했어. 터미널까지는 어떻게 가셨는데요? 옆집 사는 사람이 콜택시 불러줬다. 아니, 도대체 왜 가셨어요? 정말 왜 갔는지 궁금해서 묻는지 아니면 저를 탓하는 것인지 모를 아들의 말. 너, 우리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고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이 괴롭다는 듯이 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했다고요. 근데 사위 입장에서 어떻게 그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자꾸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가 그 집 종이니 엄마가 기다리니까 빨리 가봐야 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 그리고 너도 너지만 며느리한테도 실망했다. 사돈한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 한마디 못하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은이 들어요. 거봐라. 넌 내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지은이도 시어머니가 기다리든 말든 상관없는 거겠지. 됐다. 이미 버스 탔어. 진짜 가실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꼭 제가 과민 반응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빗속에 장시간 기다리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과연 장모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태평하게 굴 수 있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지난번처럼 그냥 각자 집에서 보내자.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들 사정도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 죄송하다고 해. 그럼 이만 끊자. 버스 안에서 통화하기는 충분히 민폐니까. 통화를 끊고도 저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만약 제 어머니가 이런 날씨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부모보다 우선인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크게 알았습니다. 환절기에 오랫동안 비를 맞아서 그런지 며칠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장때가 되자 슬그머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꼭 지난 추석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 김장 언제 하세요? 2달은 연락 없이 지냈으면서 그놈의 김치는 먹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장은 왜? 아,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 김장할 때는 저희가 한번 내려갈까 해서요. 지난번 폭우 속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오면서 저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장을 딱 10포기만 할 거야. 네, 10포기요? 그건 너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저 혼자서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내 먹인다고 하루 종일 혼자서 수십 포기씩 허리가 끊어지게 김장을 해왔었습니다. 대부분 아들의 집으로 택배를 보냈었죠. 저는 아들네처럼 김치 요리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10포기면 1년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사 먹어라. 나도 이제 늙어서 그렇게 많이 김장 못해. 아, 그러니까 저 이제 갈게요. 너희가 뭐 김장을 할 줄이나 알아? 생전 와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요새는 사 먹는 김치도 맛있다더라. 김치 하나 때문에 괜히 먼 거리 왔다 갔다 할 건 뭐 있니? 그러자 아들이 지난번 화가 아직 안 풀렸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화 풀실 때도 됐잖아요? 내가 지금 화내니? 그게 아니라 괜히 불필요한 일을 했어. 서로 마음 상하게 안 하려는 거야. 지난번에 깨달았어. 괜히 독립한 자식 먹이겠다고. 무거운 김치통 싸들고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너희도 물론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다음 설에도 서로 오가지 말자. 나도 그냥 여기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 그렇게 시간 보내려고 한다. 아들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꾸 부대끼면서 살려고 하니까 늘 섭섭한 게 생기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생기고 그러나 봐. 나도 다시는 그런 불쾌한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너희가 겪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무리해서 오가고 그러지 말자. 가까이 살면 모르겠지만 3시간 거리야. 3시간. 아들이 역시나 말이 없었습니다. 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 게 오히려 앞으로 부모 자식이 더 멀어지지 않는 방법일 것 같으니까 말이야. 저는 아들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문자 메시지로 구구절절한 변명의 말을 늘어놓았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처갓집에서는 상황이 이러했다. 누가 이러했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중요했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한 번 아들네가 오려나, 언제 오려나, 온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나를 초대해 주려나,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하고 그 집 앞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릴 일은 더 이상 없을 테니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도 인생살이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